네, 안녕하십니까. 김선 변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은 크리스마스의 이브입니다.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다들 마찬가지로 느끼시겠지만 저 또한 느꼈고요. 이런 크리스마스나 뭐 설날이나 이런 명절 이렇게 저 국민 명절이 있을 때는 사실 공부하기가 굉장히 조금 좀 싫죠. 네, 좀 싫고 사실 뭐 제 주변에는 이제 캐롤조차 듣기 싫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학원에 안 오시지 않습니까? 네, 2주 동안 학원에 안 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 기출 유형 분석과 그리고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기득이시라면은 당연히 이제 1월부터 답안지를 쓰는 이제 강의 GS를 들으실 거고요. GS 강의를 들으시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1월부터는 전부 다 학교도 다 종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 쓰기 연습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력을 갖고 이제 조금 수험에 임해 주셔야 되는 시기인데 그 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진짜 1%라도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컨텐츠는 이 기출 유형과 그리고 기출 유형을 분석하고 그리고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기출의 유형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상표법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크게 판례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와 그리고 최근에는 과거에 유행하던 이 단문형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58회 기출 문제, 58회 때 2차 시험을 치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죠? 네, 단문형 문제가 그냥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상표법 문제가 이만큼 좀 지랄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어떤 그 문제 유형별로 답안 작성법을 달리 적용을 해가지고 최고의 득점을 할 수 있는 답안 작성법을 좀 어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 단문형 문제는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특허법 같은 경우는 어떤 조문에 한해서 좀 깊게 물어보거나 어떤 절차형, 조치형 문제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는 우리 상표법에 도대체 부등록 사유가 몇 개가 있습니까? 네, 부등록 사유가 34조 1항만 해도 21개가 있어요. 21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례형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답안지 안에 전부 다 그 부등록 사유를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에서는 정말 답만 맞추고 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판례형 문제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법학 답안처럼 어떤 깊은 하나의 논점에 대해서 깊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 깊은 논점을 판례를 통해서 잘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얼마나 상표법 문제가 이상한지 보세요. 2016년에 꽈락률이 31%였는데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조금 나오니까 꽈락률이 55%로 이제 상승을 했어요. 반올림하면 56%죠. 절반 이상이 꽈락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54회 때 2017년에는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네, 상표 꽈락 안 맞고 특허랑 민소 조금 잘 봐주면 합격하는 그런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답안 작성법을 조금 여러분께서 좀 심혈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판례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년 2문제 이상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전형적으로 요새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고요. 54회 기출문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판례형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져왔는데 카타나 판례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긴데 이 긴 문제에서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카타나 판례에 어떤 그 사실관계가 들어와 있어요. 뭐 주문자 생산 방식 OEM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입해서 판매한다라든지 뭐 그런 이상한 사실관계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설문을 보니까 어떻게 설문이 돼 있냐면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뭡니까?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어떤 것을 근거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뭐를 허위를 요부로 하는 등록상표와 이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갑의 후행 등록상표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설문 2번으로 출제가 됐고요. 설문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침해에 대한 것을 판단해봐라
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판례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나 판례를 공부하실 때는 판시사항을 항상 꼼꼼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카타나 판례의 판시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 등록된 후에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사용 상표가 주지성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문 1이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물음표만 붙이면은 그대로 그냥 기출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2번 판시사항 보시면은 선행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 후행 등록상표가 선행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부터 사용돼서 후행 등록상표의 등록 결정 당시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34조 1항 12호 후단에 수요자를 기만하는 염려의 상표에 해당해서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위 타인의 상표 사용이 선행 등록 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하게 된다거나 선행 등록 상표와 등록 상표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설문 2번과 설문 3번이 요 2번 판시상이 쪼개져서 출제됐다라는 것은 이 판례를 제대로 공부하신다 분이시라면은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사실관계가 이 3번, 4번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형 문제를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판례를 열심히 잘 구체적으로 습득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례형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키워드를 잘 보이게 풍부하게끔 서술을 하고 자기가 제시했던 키워드를 가지고 사안을 포섭하는 것이 답안 작성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판례형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향후 판례를 공부하실 때 반드시 판시사항과 그리고 사실관계를 매칭시켜서 어떠한 법리가 설치되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예요. 사례형 문제는 매년 1.5문제 이상 출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가져왔어요. 자, 근데 사례형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최근에 출제되는 사례형 문제는요. 여러분들께 가치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표 보시면은 상표 X와 Y 다시 그리고 Y와 X 다시는 서로 동일 유사하지 않음. 상표의 유사 판단과 같이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요소는 여러분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이러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그냥 답만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양이 조금 적더라도 답만 맞추면은 배점이 다 가요. 하지만 뭐예요? 양이 아무리 많아도 답이 틀리면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충분한 득점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맞추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침해 조치형 사례형 문제 항상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사례형 문제는요, 어떤 것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 쟁점에 대해서 그 객체가 있고 그 객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출원했을 때 등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과 뭡니까? 등록이 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쓰고 있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침해일까? 이 두 가지 국면에서 놀고 있는 것이 사례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침해에 대한 조치가 항상 전형적으로 나오는 사례형 문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등록을 받을 때 34조 1항 7호의 극복 조치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통지되는 거절 이유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극복 조치를 강구해보라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형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에서 어떻게 여러분께서 답을 맞추셔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등록에 대한 조치, 나를 괴롭히는 놈을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등록에 대한 조치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상대방의 사용에 대한 조치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타 조치를 강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에 대한 조치는 뭐예요?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것이고, 사용에 대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민사상 조치와 형사상 조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타 조치는 뭐겠습니까? 경고장을 송부하고, 민사상 조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력구제의 수단이에요. 경고장을 송부하고 우리 특허법상 또는 상표법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면 되겠다. 그리고 뭐예요? 기타 어떤 합의나 화해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쓰는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맞춰주는 것이 뭡니까? 사령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존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기출분석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과거에 조금 유행하던 문제입니다. 단문형 문제죠. 그냥 단문을 쓰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를 줬는데 이 부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그냥 단문을 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지저명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그 다음에 뭐예요?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의 기준에 대해서 관련 규정과 판례를 가지고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단문형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요. 이 판례가 이 판례를 가지고 법리를 글을 쓰는 게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판례형 문제의 진화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판례형 문제보다 조금 더 담백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묻는 바를 그냥 그대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례형 문제는 이게 어떤 판례가 출제가 된 것이고 판례로 논리를 구성해서 그거에 대한 상한 포섭을 해주는 것이 중점적인 이제 그 채점 포인트가 된다라면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기존의 법리와 최신 판례의 법리를 연결시켜서 그 법리 자체를 판례로서 글을 쓴 다음에 사안 포섭은 뭡니까? 판례형 문제나 사례형 문제보다는 비중이 축소가 돼도 되죠. 이 법리를 쓰는 거. 그래서 이 법리를 판례로 쓰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는 뭡니까? 네, 판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 그리고 단문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판례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는 뭐예요? 기존에 잘 출제되던 유형으로서 판례형 문제는 판례를 풍부하게 그리고 키워드가 드러나게끔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사안 포섭까지 잘 해주시는 거가 채점 포인트라면은 사례형 문제는 논점을 잘 찾아내고 답을 맞추는 게 포인트고요. 단문형 문제는 뭐라고요? 판례형 문제랑 비슷하지만은 그 기존의 법리부터 최신의 법리까지 연결하시면서 법리를 설명하시는 것이 채점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논점, 그러한 유형, 그러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편일률적인 답안 사이에서 고득점을 받고자 한다면 차별화는 필수적이고 이에 아는 내용만큼이나 작성의 형식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 주변에서도 답안 작성법에 대한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떤 분께는 선천적으로 그냥 글을 잘 쓰십니다. 논거를 잘 제시하고요. 사안 포섭을 잘 하세요. 그러면은 굳이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그냥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그리고 GS에선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특히 딱히 뭘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점수가 기출에서만 낮아요. 그러면은 답안 작성법을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법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합격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플러스 알파적으로는 작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험만큼이나 합격권에 사람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시험에서는 이러한 답안 작성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답안지학을 단순히 수단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며 자신만의 답안 작성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 답안 작성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자신만의 답안 작성법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개인의 답안 작성법을 가지고 그리고 2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을 빠르게 써내야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답안 작성법을 만드시는 게 1월 달과 2월 달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이에요. 늦어도 3월 달까지는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개선을 거듭하고 최적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리사 2차 시험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총 16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면당 22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안지 양에 있어서는요. 갑론을박이 있으나 최소한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1문은 30점 5장, 2문은 20점 3장, 3문은 30점은 또 5장 정도를 쓰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4문도 20점 3장 정도를 쓰시면 되겠죠. 3면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양은 전부 다 늘어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인공에 있어서 51회 기출문제 이전에는 지면이 이제 한정된 답안지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떤 그 압축 기재라든지 판례의 키워드만 딱 서술해서 사안은 포섭 깔끔하게 딱 해주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교수님들께서도 답안지를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형 문제가 나왔고 단문형 문제가 나왔고 내가 써야 되는 그
법리가 굉장히 많을 때는 그냥 길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예, 길게 썼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사례형 문제에서 주놈점과 부놈점은 구분을 하셔야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안지학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체득화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설명만 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거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판결문처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판결문처럼 작성을 하시는 건데 그럼 판결문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때 자,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네, 기초적 사실관계가 있어요. 네, 기초적 사실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확인 대상 표장과 등록상표 유사 여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얘가 바로 뭡니까? 문제이자 설문이죠. 바로 사실관계는 우리 기출문제에서 다행히 특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합격을 하셔서 변리사가 되면요. 사실관계 특정하시는 것부터 여러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증거조사하시고 이러한 표정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특정해서 우리가 법원이나 심판원에서 주장을 해주시는 거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특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뭡니까?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장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문제의 소재가 되겠죠.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쟁점이 이런데 여기서는 표장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다. 이게 문제 소재가 되는 거예요. 문제 소재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논점을 제기하면서 관련 법리 써주시죠. 제가 이건 형식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 밑에 부분은 다 달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법리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상표법에서 관련 법리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센 게 뭐예요? 조문이죠. 성문법 국가에서 조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조문이고요. 그래서 조문 먼저 들어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조문을 해석하는 판례를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조문과 판례를 가지고 법리, 이 관련 법리를 구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해 나가신 다음에 뭐예요? 이 부분이 설문의 해결이 되겠죠. 즉, 사안 포섭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해요? 문자 부분의 대비, 도형 부분의 대비,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 실정 등 요소들을 다 고려하죠. 어디서 나온 요소들을?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법학 답안, 그리고 판결문 어떻게 해요? 관련 법리를 제시하고 그 법적 근거에 기반해서 사안을 포섭을 합니다. 그냥 바로 사안 포섭을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3단 논법에 의해서 어떠한 논거를 제시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포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판결문이고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 법학 답안의 기본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바로 사안 포섭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 관련 법리에 해당하는 판례라든지 조문을 절대로 간과하셔서 짧게 자기 마음대로 줄여 쓰거나 마음대로 생략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 점을 반드시 좀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안 포섭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목차를 잡아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판결문처럼 작성을 하는데 판결문처럼 작성하면요. 40페이지 나와요. 답안지 40페이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께서 채점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채점 원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공지된 사실이니까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채점 원리는요. 우리가 1번하고 2번 문제가 있고 그리고 3번하고 4번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교수님들께서 3명 채점하시고요. 그 다음에 3명 채점하세요. 뭐 대학 고시반 특강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시반 특강 같은 경우는 교수님 한 분께서 채점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님의 견해에 따라서 채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데 세 분 채점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정 점수 이상의 점수차가 난다라면은 재채점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엄격하게 뭐예요? 채점 기준표대로 채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채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채점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부를 위한 공부보다 학자가 되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점수 지향적인 공부를 함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점수 지향적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채점자가 수험생을 채점하는 기준, 즉 채점 원리를 이제 고려해서 그 채점 방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채점자는 순간의 느낌을 가지고 채점하기보다는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채점한다는 사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주관식 시험이니까 당연히 어떤 교수님들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지 견해가 개입이 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채점 기준표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법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답안이 아닌 채점 기준표를 중심으로 채점을 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당의 설문 그리고 사실관계에서 채점 기준표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믿고 논점의 강약을 족절해서 목차를 작성한 다음에, 그래서 목차 중요합니다. 목차를 작성한 다음에 그 작성된 목차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목차를 이렇게 잡죠. 채점 기준표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채점 기준표입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채점 기준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논점에 배점 몇 점이 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하나의 문제에서 논점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상표의 유사일부 판단의 논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품의 유사일부 판단의 논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10점짜리 문제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논점은 뭐 7점이 배점이 돼 있고 논점 요 2번 논점에 3점이 배점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를 당연히 양을 크게 써줘야 되겠고 여기를 당연히 양을 적게 써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학설 판례 해주시고 여기 판결 요지나 판례 버조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판결 요지는 암기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세요. 근데 여기서 판결 요지를 암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판례를 정말 원문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하신다는 게 아니라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연히 토시 하나 안 틀리면 뭐예요? 키워드는 포함되어 있겠죠. 키워드는 포함되어 있겠지만 적어도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포섭에 대한 배점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안을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땡땡땡 문제하고 뭐 이하 상표법은 법 해서 이렇게 법이라고 명시를 하고 이하 뭐 이제 우리가 빨리 써야 되니까 나중에 요거 상표법은 법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문 1의 해결 보면요. 논점이 A, 뭐 B, C, 뭐 D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준원점은 B, C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각칙을 좀 말씀드릴 텐데 문제의 소재는 반드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문제 소재는요. 답안의 첫 인상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배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배점이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배점을 먹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께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배점이 없어도 우리 교수님들이나 채점을 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는 문서에는 항상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한다던가 서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쓴다고 팔 안 부러지거든요. 네, 한 3줄 정도만 써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데 문제 소재는 어떤 그 비중이 커져서는 안 되고 최대 3줄입니다. 최대 3줄. 그럼 문제 소재에서 들어가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판례형 문제는 그 논점을 적시해 주는 겁니다. 논점을 적시해 주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판례가 왜 중요한지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왜 중요한 거? 법적 쟁점이 무엇일까?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 네, 요것을 적어주시는 거고요. 사례형 문제는 뭐겠어요? 예고하는 겁니다. 답안을 예고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적겠다. 또는 이 사례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알겠다. 진짜 이 문제점을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논점을 적으시는 거죠. 자, 보시면은 논점의 적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쓰는 의취지잖아요. 의취지 보면 바로 논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3, 4조이랑 7호의 의 및 취지. 그러면 3, 4조이랑 7호에 대해서 쓰겠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논점을 적시하는 것에 있어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논점 감 흐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논점을 개연성 있게 그리고 연결해서 써야 되는지 정말 논점을 이렇게 탕탕탕탕 던져놓듯이 쓰면은 글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침해에서 유상보정 재남인데 유효한 상표권에 대해서 상표적으로 사용 중인데 이것이 보호 범위 내에 속하지 않아서 침해를 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그럼 뭡니까?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 상표적 사용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꺾는 거죠, 답안을. 그래서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상표의 유사 판단. 그 다음부터 길게 쓰시면서 이 논점을 꺾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글을 이렇게 제시를 해준다는 거고요. 중첩 이론의 선제시. 뭐예요? 인식도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우리 34조 1항 9호, 11호, 12호, 13호는 인식도를 이제 공통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인식도에 대한 정도만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첩 이론은 이렇게 선 제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법 이론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채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상표법이든 특허법이든 민사소송법이든. 자, 그러면은 뭐예요? 법이론을 제시를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안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시했던 사안 포섭을 가지고 그 용어를 가지고 사안을 포섭하는 것이 법학 답안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사안 포섭은 절대 금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위주의 서술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지면은 널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의 서술을 하셔서 눈에 딱딱 들어가게끔, 그리고 키워드도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따옴표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주면은 아주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의 서술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목차는 반드시 현출을 하셔야 됩니다. 목차는 반드시 현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사안 포섭에 대해서 보시면은 오픈마인드와 사안 포섭입니다. 법학 답안에요. 답은 없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답은 있지만 판례형 문제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판례가 문제점이 있다, 대법원 판례보다 원심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답을 틀리신다고 하시더라도, 판례와 결론이 다르다고 하시더라도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내가 썼던 논거에 의해서 포섭을 하시면은 점수 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판례대로 일단 결론을 맞춰주시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일단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서 제시한, 이 법이론에서 제시한 용어를 가지고 사안물 포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포섭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제 한 줄로 사안 포섭하시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법적 근거로 이제 그 자기가 제시했던 법적 근거에 대입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허니버터칩 판례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사용 기간이 있고요, 사용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 태양이 있고요, 광고 실정과 거래 실정을 고려해서 인식도를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명상표가 아니라고 판단된 것인데, 그러면은 저명상표를 판단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법이론이 제시되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포섭하실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용 기간 판단하고 사용 방법 판단하고 사용 상표의 태양 판단해서,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그 설문에 있는 요소들을 끌어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사용 기간 같은 경우는 뭐 1900 이제 뭐 2000년대부터 뭐 사용돼서 뭐 이렇게 뭐 길게 사용돼, 이런 거 다 포섭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설문에 상응하는 끝맺음, 요것도 중요합니다. 뭐죠? 설문의 문제에서 예를 들면 침해를 면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침해를 면한다 또는 면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지, 괜히 뭐 침해를 면하게 되므로 뭐 그 다음부터 뭐 이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런 거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딱 끊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채점 원리가 채점 기준표상에 논점이 있어요. 근데 답안을 작성 안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조금 깨져서 나왔는데 이걸 논점 누락이라고 하죠. 네, 논점 누락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요거는 이제 디즈에스터죠. 네, 정말 재앙입니다. 그래서 논점 누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 습관화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논점 누락을 안 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사례집을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GS들을 뭐 구해서 푸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자기가 자주 논점을 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답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그 오답 노트를 보시면서 이것은 다음에 실수는 안 해야지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채점 기준표엔 논점이 없는데, 배점이 없는데 답안에는 썼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플러스 알파죠. 플러스 알파는 최대 1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다가 공을 들이실 필요가 없고요. 채점 기준표상의 논점이 약한데 답안의 기재를 강하게 했어요. 이것은 이제 논점 이탈로 되겠죠. 누락보다는 이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조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 채점 기준표상 논점이 강하게 써 있는데 약하게 기재를 했다, 이 정도도 이렇게 한 경우에도 뭡니까? 네, 좋은 답안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피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했을 때 이제 갑과 을과 병과 정 중에 누가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까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점 A가 있고 논점 B가 있고 논점 C가 있는데, 논점 A는 배점이 15점이 돼 있고 논점 B는 배점이 5점이 돼 있으며 논점 C는 배점이 없네요. 그리고 논점 D도 배점이 없네요. 그랬을 때 갑이라는 친구는 논점 A에 대해서 45줄 기재했고요, 논점 B가 15줄 기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얘가 최대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뭐 이제 20점 만점에서 있어서 뭐 한 14점 이렇게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20점짜리 문제에서 14점 정도면 만점이면 12점. 네, 12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12점 정도면 만점이거든요. 사실상 20점짜리 문제에서 얘가 값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뭡니까? 동차생이 붙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네, 동차생이 붙을 수 있는 원리가 정말 필요한 것만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이나 뭐 삼시나 사시 입장에서 뭐예요? 제 거 답안지가 좀 빈약해 보이는데 필요한 것만 쓰고 나왔으니까 그냥 고득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을 보세요. 백화점시 서술을 했대요. 논점 A는 15점인데 30줄 기재했고요. 논점 B는 5점인데 30줄 기재했어요. 이런 친구는 몇 점 나와요? 한 7점 나오는 겁니다. 네. 왜?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점수를 다 가져가지가 못하니까. 자, 그럼 병 보세요. 교과서 서술했어요. 그냥 다 15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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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줄 책 외워서 갖다 발랐죠. 자,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얘는 이제 한 5점 정도는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 뭡니까? 여기는 채점이 되지 않아도 둘 다 빈약하게 했네? 라고 해서 을보다 조금 낮아진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동차생이 또 합격할 수 있는 원리 2. B는 찾지도 못했어요. 논점을. A만 60줄 기재했습니다. 근데 얘가 한 10점을 받습니다. 왜? 8점 기준 포상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논점을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논점을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점을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준원점과 분원점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준원점은 뭐겠습니까? 판례가 있고 법리가 적용되는 거. 예. 그 부분이 준원점이겠고요. 분원점은 뭐겠습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 네, 적용이 안 되는 게 분원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뭐 기초 GS나 실전 GS를 통해서 또는 답안 쓰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 강약을 조절하시는 것을 좀 습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 작성을 다 전제를 잘 하셨다는 전제 하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남들 틀리는 거 절대 안 틀리기. 이게 가장 중요한 플러스 요소예요. 남들 틀리는 거를 이제 만약에 자기도 틀려버린다. 또는 남들 안 틀리는 것을 자기가 틀려버린다. 그러면은 확 하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일단은 뭐 모든 논점을 다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남들 틀리는 것도 안 틀리고, 여기 이제 기재되지 않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남들 안 틀리는 것도 당연히 안 틀리고. 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판례와 법조문을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판례다 또는 법조문 몇 조 못하게 이거 안 쓰면요, 답안지를 교수님께서 1200장을 채점을 하시는데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병기해 줘서 답안지에서 어떤 깔끔한 한 인상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해외 입법례나 반대학설 등이에요. 뭐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1번과 2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답안 작성법을 정리를 하면은 기출문제 풀을 또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안을 어떻게 써야지는 연구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기출문제를 어디서 내냐 이거에 대한 논점이거든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같은 논점이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색무취로 회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어떠한 논점이 중요하다라고 강사들이 찍어줬어요. 하지만 그 논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0일의 기출문제 보시면은 그건 전부 다 안 나왔어야 되는 문제들만 나왔어요. 학원가에선 나오지 말자라고 하는 문제들만 나왔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 분석 안 해보신 분들께서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1번 문제 커피인 판례 나오고 2번 문제 뭐 나왔습니까? 2번 문제 마드리드 나오고 3번 문제 지표단 지표적 나오고 4번 문제 소리상표 나왔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색무취로 회귀할 필요성. 그럼 무색무취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제 사례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2주 동안 쉬시지 않습니까? 네, 크리스마스랑 새해 학원을 오시지 않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그때 그냥 괜히 뭐 GS를 쓴다기보다는 조문을 한번 정독하면서 그 조문에 어떤 요건들의 어떤 판례들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이렇게 무색무취로 회귀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풀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법조문에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죠?
이게 사례형 문제예요. 조문만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판례를 쓸 필요도 없고 판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판례만 쓰면 돼요. 예, 법조문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판례형 문제죠. 요거는 뭡니까? 네, 그냥 판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 판례를 어떻게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그 법리를 분석하는 걸 연습하셔야 되는데 이 법리는 어디 있다? 판시사항과 그 판시사항을 해설하는 판결 요지에 있다.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종 심사기준과 논문이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굳이 여러분들께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사들이 해줍니다. 요거는. 그래서 심사기준과 논문까지도 이제 GS나 수업을 통해서 습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안 작성법에 대한 것은 요 정도로 이제 마쳤어요. 저도 이제 1월 달에 기초 GS 기능용을 개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셔서 여기서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능용 기초 GS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두 문제 쓰고 책 진도 나가기 급급한 그런 기초 GS가 아니라 두 문제를 쓰시고 기출에 기반해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두 문제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문제의 베이스가 된 기출 문제를 해설 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점별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33조 1항 3호에서 주체적 요건, 특히 의약품이 지정상품인 경우에 주체적 요건에 대한 심화 논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사부소비화 판례에서 구체적 거래 실정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한계에 대한 그런 논점들 위주로 강의를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이제 수강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오래 공부하고 아무리 쓸 말이 많고 아무리 아는 게 많다고 하더라도 예쁘게 그리고 교수님께 채점자에게 어필할 수 있게 쓰여지지 않은 답안은 즉 정리되지 않은 답안은 조금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리사 시험에 정말 잘 맞는 속담이에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 선물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11월에 보실 화면이에요. 뭡니까? 변리사 2차 시험을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 대한 제가 이걸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캡처해서 여기다가 변리사 시험 수험번호 여러분들 나온다면 쓰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 쓰세요. 그거 보면서 내년에는 꼭 합격을 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반드시 연구를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답안지를 만드셔서 논리적인 답안을 구성해서 정말 깔끔하고 간결하고 담백한 그런 답안을 쓰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